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1차 접종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여름방학 중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0대는 7월에서 8월 중에 우선 접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일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팬데믹이 맹위를 떨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 mRNA 백신으로 기대를 모았던 독일 큐어백의 백신이 47%라는 저조한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영국에서는 지난달 이후 코로나19 감염률이 5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가 2,000명대까지 감소한 프랑스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됐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도 오는 20일부터 해제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5일 상반기 목표인 누적 1,300만 명을 조기 달성한 지 이틀 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7일 12시 기준 1차 접종자가 1,400만 3,490명으로 전체 국민의 27%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달까지 고령층 중심 접종을 마무리하면 3분기에는 50대를 시작으로 일반 국민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속도전으로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일부 1차 접종자에게 교차 접종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 76만 명에 대해 다음 달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차 접종 대상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회 필수 인력과 방문 돌봄 종사자, 의원, 약국 종사자 등입니다. 이달 말 들어올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스 물량 83만 5천 회분이 다음 달 이후로 도입이 연기돼 2차 접종에 쓰일 물량이 부족해져서 이번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추진단은 같은 백신으로 접종을 마치는 게 원칙이지만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접종 간격에 맞춰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 백신 접종은 수능 수험생과 초중고교 교사 50대를 우선으로 이뤄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과 고교 교직원은 7월 셋째 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고 고3 이외 대입 수험생은 8월 중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과 돌봄 인력도 7월 셋째 주부터 50대는 7월에서 8월 중에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나머지 18세에서 29세 연령대는 구분 없이 8월부터 예약 순서대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 66%가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교원, 학생, 학부모 등 165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65.7%에 달했습니다. 특히 학부모 중에선 77.7%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원 가운데 등교 확대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률은 52.4%였고 학생들의 경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이 49.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인의 자유로운 영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은 EU 회원국들이 미국을 안전여행 국가 목록에 추가해
미국인 여행객들의 비필수 방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U는 미국 외에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타이완을 상대로도 비필수 여행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안전여행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U는 또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여행 제한에 대한 상호주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 발표는 현지 시각 1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프랑스에서 6월 20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빨리 나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후 11시로 늦춘 통금 시작 시각을 애초 이달 30일 완전히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열흘 앞당긴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저녁 시간 외출을 제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카스텍스 총리는 아울러 17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가 독일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반대하면서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독일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팬데믹은 제지되지 않고 맹위를 떨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즉각 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는 현지 시간 16일 독일 주간 디차이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고문에서 전 세계가 삶과 죽음에 관해 대대적으로 논쟁 중인 가운데 독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독일은 지난달 초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전 세계 인구를 코로나19로부터 적절히 보호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려면 100억 회에서 150억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내년까지 23억 회분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기로 했지만 이는 한참 모자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지식재산권협정에 따른 특허권 일시유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개발국의 상당수는 2023년까지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백신의 생산 물량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허나 저작권, 회사 기밀과 산업 디자인 등의 장애물을 일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독일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팬데믹은 계속 맹위를 떨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안 듣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전 세계가 다시 봉쇄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고집불통 때문에 전 세계의 인명 손실과 경제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라 CEO는 현지 시간 16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2022년 말까지 충분한 양의 백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진국들은 올해 말까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연말까지, 개발도상국들은 내년까지 각각 자국민을 모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불라 CEO는 화이자가 세계 120여 개국과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자 나라들이 화이자 백신을 선주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백신 생산량은 대부분 선진국들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제약업체 큐어백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큐어백은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임상시험 중간 분석에서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큐어백의 자체 목표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국제보건계가 용인하는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큐어백은 자사 백신이 젊은 층에 효과적이었으나 백신 접종이 가장 필요한 취약층인 60세 초과 노령층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목됐습니다. 큐어백은 연구 대상 확진자들에게서 최소 13개에 달하는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3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희귀 혈전증으로 숨졌습니다. 네, 이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전증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16일 숨졌습니다. 지난 27일에 자녀 백신을 예약해서 접종했고 9일이 지난 뒤부터 극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그 증상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희귀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은 국내에서는 처음 나온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이 났고요. 실제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그 희귀 혈전증,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는 지난 4월 달에도 있었고 이번 말씀하시는 5월 달에도 있었는데 예. 실제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또 다른 30대 남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나왔지만 호전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 그러니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가 두 건,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에 있었는데 각각 4월 27일 그리고 5월 27일 날 접종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13일 또는 9일 정도 후에 심한 두통을 호소를 하셨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도 일치를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의료기관 방문을 한 다음에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사례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4월 27일 날, 그러니까 첫 사례, 그러니까 접종을 받으신 다음에 희귀혈전증이 발생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대응 지침이 있거든요. 네. 이거에 따라서 항응고제 치료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망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료기관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약물 처방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약간 호전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증상이 악화되면서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방문했을 때 실제로 대응 지침에 따라서 치료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가지고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다만 어떤 차이, 그러니까 의료 치료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처와 치료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두 사례를 비교하는 건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맞은 뒤에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혈전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인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로 동맥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뇌동맥이라든가 아니면 관상동맥 그리고 폐동맥 쪽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 그리고 하지 심부정맥이라고 해서 이제 심장하고 거리가 먼, 그러니까 다리 네. 쪽에서 이런 혈전증이 발생을 하면서 나중에 경우에 따라 색전증까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혈전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희귀혈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 혈전증이 발생하는 거는 동일한데 네. 여기에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하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이 안 되는 반면에 네. 지금 희귀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증이 같이 동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무래도 접종 후에 자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성 증후군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찾아서 진료를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백신 접종 후에 몸에 어떤 증상을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좋을까요? 국내에서 발생한 희귀혈전증의 공통적인 부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환자 본인이 자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심한 두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부 방침, 그러니까 권고 사항은 백신 접종 후에 뭐 발열 반응이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아니면 두통 등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해열진통제를 복용, 그러니까 본인이 참기 힘든 경우에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걸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두통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해서 해열진통제를 복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면 일단은 혈전증을 의심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혈전증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통증이 다르긴 한데 뭐 흉통이라든가 아니면 복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부위에 보통은 이제 멍이나 근육통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네. 접종 부위가 아닌 부위에서 멍이라든가 아니면 출혈이라든가 반점 같은 게 보이게 되면 일단 혈전증을 의심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 그러니까 비단 지금 혈전증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혈전증에 대해서는 대응 지침이 마련이 돼 있지만 다른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 지침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보건당국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네. 각 전국에 있는 응급실에서 이러한 대응 지침이 제대로 마련이 돼 있느냐 이 부분도 혈전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상 반응이 발생을 했을 때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당국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나 두통이나 구토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전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의료기관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두 사례 모두 30대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자에 대한 그 제한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교롭게 지금 국내에서 발생한 희귀혈전증의 연령대가 30대로 동일합니다. 두 분 다 남성이고요. 근데 뭐 성적인 차이,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는 차치하고 일단 연령대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30대 미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했던 이유는 과거에 그 20대에서 혈전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연령 제한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처음 발생을 했을 때는 백신과 인과성이 어느 정도 염두를 해뒀다가 그 이후에는 인과성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소판 감소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판명이 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발생했던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한 두 사례 같은 경우에는 30대다 보니까 연령을 40대 미만으로 좀 그 폭을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얀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주로 여성분들한테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왜 여성분들한테 명확하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성별로 제한을 두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여성 호르몬도 관련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일관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30대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돼 있는 거를 40대 미만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분기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망의 원인을 좀 경과를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방역당국이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접종 대상 가운데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접종하고 또 다음으로 고3 수험생과 또 50대를 차례대로 접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차례 마치고서 2차 접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분기 접종 대상별 백신 종류와 그리고 백신의 도입 시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9월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에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지금 정부의 목표잖아요. 자, 일단 그 상반기 접종 목표는 보름 가까이 앞서서 달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17일 12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가 1,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인구가 4명 가운데 1명꼴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다는 겁니다. 지난 상반기 접종은 중증이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접종해왔는데요. 요양시설 관계자 등을 시작으로 또 75세 이상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이달부터는 60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초과 예약 때문에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람은 3만 명 정도고요. 또 초과 예약에 따라서 예약이 취소된 사람은 9만 명 등입니다. 네. 자,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우선 접종을 해온 덕분에 치명률이 크게 줄었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3분기부터는 상반기에 좀 미처 맞지 못했던 사람들과 일반인에게도 좀 확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반기 접종 대상 가운데서 미접종자가 최우선으로 접종이 됩니다. 모두 약 9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7월 19일부터 고3 수험생과 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행됩니다. 참고로 고3 이외 이 대입 수험생들은 8월 중에 접종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6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과 돌봄 인력에 대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같은 날부터 50대 대상 접종도 먼저 55세에서 59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으로 50세에서 54세가 접종이 됩니다. 예. 네, 40대 접종은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후 일정은 백신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세부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1차와 2차 접종 백신 그 종류를 다르게 접종하는 교차 접종이 허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6월 달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86만 회분이 7월 이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따라서 7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예정자 일부가 화이자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동일 접종이 원칙이지만 해외 상황 등을 토대로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접종 간격은 기존처럼 11주에서 12주고요. 예. 또 교차 접종을 원하지 않고 원칙대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또 맞고 싶은 사람은 별도 안내에 따라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에서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연구 결과를 모니터링 해왔으며 그 결과 면역 효과가 높고 안전하며 변이주에 대한 중화능 등 유의미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7월에 한시적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접종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수급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하반기에는 백신이 얼마나 들어올 예정입니까? 네, 3분기에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은요, 지금까지 모두 8천만 회분입니다. 네. 일단 7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 1,000만 회분이 일단 들어옵니다. 이 밖에 백신 도입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에 따라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자, 지금 추세로라면 전 국민의 70% 접종이라는 이 집단 면역 목표를 예상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뭘까요? 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방역 조치가 점점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는 20일에 발표되는 7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나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완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이 좀 전파 요인으로 작용해서 집단 면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 1차 접종만으로는 지금의 특히 변이 같은 경우는 예방률이 상당히 낮죠. 한 33%밖에 안 나온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변이 확산에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벗을 경우에는 본인은 증상이 없지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7월의 방역 완화는 조금 더 서서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청소년 접종도 하반기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미국과 유럽 당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접종하도록 승인한 상태입니다. 화이자는 11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이 임상시험까지 벌써 진행 중인데요. 현재 국내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의 12세 이상 접종 허가 변경 신청서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청소년 감염이 이 가정 내 감염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는 2학기에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청소년 접종도 집단 면역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야 일상 회복의 시작점에 서게 됐는데 무리 없이 원활하게 접종 진행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시기는 애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자산 매입 축소 논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한 2.4%에서 연말까지 3.4%로 올렸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예상치도 6.5%에서 7%로 올렸습니다. 다만 실업률 추정치는 4.5%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했고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ontinued progress on vaccinations will support a return to more normal economic conditions. I am confident that we are on a path to a very strong labor market, a labor market that shows low unemployment, high participation, rising wages for people across the spectrum.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별도 점도표를 통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달리 2023년에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점친 위원이 지난 3월 회의 때 7명에서 이번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옴에 따라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The market was down a bit today. In many ways, this Fed statement was exactly what the professionals, investors, and traders were looking for. 연준은 하지만 매달 1,200억 달러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물가 급등이 경제 정상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통화 정책에 당장 변화를 줄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 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한 엘살바도르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세계은행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 대변인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요청 사실을 확인하면서 환경과 투명성 측면의 결점을 감안할 때 세계은행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에는 거시경제와 금융, 법적 측면에서 여러 쟁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4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가뭄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기상학자들은 올해 무더위가 지난해보다 더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낮 기온이 4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와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 4,800만 명에게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exercises. I usually don't even work out over here. I usually work out over there, but the sand is too hot today. It's just too damn hot everywhere. 불볕 더위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2만 7천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해 서울의 5배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We haven't seen conditions like this since back 2001, 2002. And I think we're even exceeding those extremes in several cases.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스크바는 지난 5월에 이미 30도를 넘어섰습니다. 124년 만의 무더위입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는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Я еле сам спас. Я задыхался тут уже. Тут головешки летели с неба как град. 중동 지역도 곳곳에서 50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빠른 겁니다. 이 같은 폭염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초대형 열돔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열돔 현상은 대기 상층부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둬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태평양의 수온이 낮은 상태인 라니냐가 끝나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지난해보다 폭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기상학자들은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승무원 3명이 탑승한 선저우 12호를 발사했습니다. 선저우 12호는 현지 시간 17일 오전 9시 22분 중국 서북부 간수성의 위성 발사센터에서 창정 EF 야오 12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번 비행은 중국의 텐궁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 중 승무원이 우주로 나가는 첫 번째 임무입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4월과 5월 텐허와 승무원 보급품을 담은 텐저우 2호 화물 우주선을 각각 발사해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매년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과학기술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과학기술 정책을 정교하게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인데요. 오늘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지웅 부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먼저 부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1987년도에 저희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로 출발을 했고요. 네. 올해 이제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으로 한다면 30대 중반의 청장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 원의 이제 설립 목적이고 주요 미션입니다. 네. 이런 기조 하에서 지난 이제 30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과학기술 정책을 이제 선도해 왔고요.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산업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 성장 전략을 많이 제시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기술 발전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요. 올 3월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경영 비전을 수립을 했는데 이제 역시 신뢰성 그리고 독창성 그리고 이제 실용성을 바탕으로 국가 최상위 혁신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국민의 삶과 그다음에 더 좋은 국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정말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라는 책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미래 연구를 꽤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한 10년쯤 전에는 감염병에 의한 어떤 그 팬데믹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네. 사실 뭐 코로나19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 아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저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아마 뭐 다 아시다시피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들께서 뭐 10년, 20년, 30년 뒤 어떤 머나먼 미래보다는 뭐 내일, 다음 달, 뭐 한 1년 정도의 그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예. 어떤 뭐 담론적인 어떤 파라다임의 거대한 변화보다는 좀 소소하지만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생활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우리 국민이 바라는 어떤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고요. 네. 공간, 이동 수단, 먹거리, 건강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좀 상상력을 많이 더해서 그 앞으로의 그 미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마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가서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어떤 급속한 발달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이제 계속 확대되다 보면 아마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참여하고 같은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동일한 졸업장을 받게 되는 어떤 글로벌 학교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되다 보면 이 거주 공간이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책을 보신다면 앞으로 이 아파트를 공급하실 때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알파룸 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룸 같은 거를 좀 공급하시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이 디지털 기반의 어떤 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뭐 쿠팡이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 이게 대표적인데 저도 잘 이용을 하지만 아마 우리 앵커님들께서도 그 아마 애플리케이션 많이 이용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반드시 그 포함시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문 앞에 두고 배를 눌러주세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 책에 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현관문에 앞으로 새로운 장치가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 뭐 박스 같은 게 하나 생기고 이 제품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뭐 그 임시 바코드나 일회용 그 뭐 비밀번호 같은 거를 누르고 물건을 넣어 놓으시면 그 물건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뭐 자외선 살균 장치 같은 것이 설치된다든지 또 뭐 냉장이나 온장 이 보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코로나19 시대에 바뀐 것들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결과를 기존에는 그 보고서 형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책으로 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저도 연구자고 보고서를 많이 쓰지만 사실 보고서가 재미가 없습니다. 뭐 형식이나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그 책으로 내게 되면 더 많은 컬러도 입힐 수가 있고요. 뭐 표지도 많이 더 컬러풀해지고 뭐 그래픽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아마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림이라든지 표를 이용해서 또 굉장히 쉽게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SF 소설 쓰시는 작가님들, 젊은 작가님들 그리고 일러스트 작가님들하고도 저희 젊은 연구진들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뭐 상상력을 더해서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했었으니까요.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책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고 꼭 한번 구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학기술 문제는 국내만이 아닌 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과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에 그 미국의 움직임을 보게 되시면 그 모든 대외 전략의 핵심이 이 기술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도 이제 기술이고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쿼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도 이 신흥 기술에 관한 협력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도 이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으로 대표되는 이제 우주 협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미국 혁신 경쟁 법안, 이 굉장히 이 미국의 움직임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안은 이제 6개 상임위에서 발의되었던 법안들을 이제 통합한 것이고요. 2천억 달러, 최대 2,500억 달러의 예산 계획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특히 이 법안의 기초 법안이었던 Endless Frontier Act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 및 첨단 과학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립과학재단 NSF의 개편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Five Eyes 동맹체 국가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외에 이제 이스라엘과 대만을 협력 국가로 아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은 이제 최고급 정보나 첩보를 함께 공유하는 동맹체이고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지만 이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대만이 포함된 것을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보나 첩보 활동의 이 활동 자체가 이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아무래도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디지털 기술의 핵심도 역시 이제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움직임이 반도체에 있어서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 기술의 어떤 우위의 변화와 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미국은 지금까지 보여지듯이 이제 기술을 매개로 어떤 동맹을 만들고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수출 의존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 원은 이런 선진국들의 대외 전력을 잘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대안이나 전략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과학이 국력이 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구원에서 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외교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자 협력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그리고 산하 작업반 활동을 통해서 OECD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 동향을 저희가 부처에 전달함으로써 부처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네. 또 정부에서 결정해 주신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OECD 회원국들에게 여러 가지 저희 정보를 전달하고 네트워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입니다. 과학기술혁신정책 파트너십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간의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젠다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유네스코 아시아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스테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저희 정부를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달성,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 외교와 관련해서 이제 외교부를 저희가 또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저희가 2014년도에 이 과학기술 ODA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요.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K-이노베이션 ODA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네.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의 많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정책 컨설팅, 교육 훈련,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눈부신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 발전,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이런 저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사회의 이 공동 번영을 저희가 도모하는 데 좀 기여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맥락을 좀 같이 해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간 다양한 우주 탐사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나사와 같은 우주 전담 조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피가 국가 우주정책 분야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우주정책센터로 선정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우주협력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안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이 이제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주정책센터로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깜짝 선물 같은 건데요. 예, 앞으로 저희가 아마 이 부분들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우주정책센터는 이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같은 최상위 국가 우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아마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해외의 여러 가지 우주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국제 협력도 앞으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주 자산의 이제 확보나 보호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국방 분야와도 이제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우주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 파트너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4차 산업시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학이 곧 국력인데요. 우리 과학계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바로 국민의 관심이겠죠. 자, 이를 위해서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힘쓰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대화는 꾸준히 진행을 해왔지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하는 연구가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서 저희의 연구 성과를 조금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혹시 스태피 TV 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라든지 포럼 그리고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에서 한번 좀 검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스태피 TV라고 하셨잖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겠네요. 네. 자, 오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봤는데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정책 설계 그리고 방향 설정이 제대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를 간단하게 검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타미플루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특정 변이 바이러스와 강하게 결합하는 항체를 선별하고 항체를 활용해 변이 바이러스를 간단하게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법을 활용하면 적은 농도의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컷의 거친 피부에 달라붙는 수컷 물방개 앞발을 모사해 피부에 붙일 수 있는 기능성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연세대 연구팀은 수컷 물방개 앞발 구조를 본떠 전력 공급 없이도 눈물이나 땀을 포집할 수 있는 피부 모니터링 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패치는 피부 산성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 피부 상태를 관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소리가 나는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포항공대 공동연구팀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소리가 나는 곳의 위치를 기존보다 10배 이상 정확하게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층간소음이나 누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16.1%인 4,300여 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민통선 이북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4,300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 면적은 1,133제곱킬로미터로 전체 국토 면적의 1.13%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모바일 게임에 지출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앱 분석업체 에베니는 올해 1분기 한국 소비자의 모바일 게임 지출이 전체 7%를 차지해
미국과 일본, 중국의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이용은 늘어나 올해 1분기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횟수는 주당 10억 회를 기록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30%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세계 1, 2위를 다툴 만큼 과학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결실을 맺기 위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과학계의 힘이 되는 것은 국민의 응원과 관심인데요.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따뜻한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